서울 성북동의 고요한 언덕이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선도로 끝에는 유씨 가문의 대저택이 있다. 붉은 벽돌과 고풍스러운 지붕, 문 하나 열릴 때마다 울리는 고요한 메아리까지 이 집은 겉보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안은 너무 조용했다. 새가 날아드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유소희가 있었다. 3살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걸을 수 없었다. 근육긴 장저하증,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다. 전신 근육 긴장 저하로 인해 자세 유지가 어렵고 운동 발달이 지연됩니다. 설명은 늘 정중했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 없음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다. 유소희는 늙거실 창가 앞에 놓인 베이지색 러그 위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둥근 원을 그리고 먼지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말라있는 팔, 마치 세상의 움직임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 유지훈,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기업의 CEO였다. 깔끔한 정장, 정확한 일정, 치밀한 전략. 그의 삶에는 오차가 없었다. 단 하나, 자신의 딸만 빼고. 그는 가능한 모든 병원을 돌았고 최고 권위의 소아 재활 전문의를 모셔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아이의 몸은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도하면 공포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희망은 낮습니다. 기대 수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문은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문틈 사이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작은 무릎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자신만의 섬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집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유소희의 할머니, 윤정숙 여사. 유 교수라 불리던 시절 대학에서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낸 여성. 엄격하고 단호하며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 그녀는 손녀의 상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야. 그냥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다. 윤 여사는 치료보다 질서를 중시했다. 아이가 병약하더라도 집안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인지 이 집에서는 웃음소리도 장난감 소리도 점점 사라져갔다. 소희의 방은 흰색 벽지와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아이가 손댄 흔적은 거의 없었다. 장난감은 먼지 쌓인 채 선반 위에 정렬되어 있었고 책은 펼쳐진 적이 없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정지된 공간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새로운 가정부입니다.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유지훈은 관심 없다는 듯 메모만 남겼다. 면접 없이 채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이은미라는 이름의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가 첫 출근하던 날 아침, 성북동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이은미는 검은색 단정한 유니폼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첫날부터 조용히 움직이며 집안의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고 소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희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저는 은미 언니예요. 오늘부터 이 성을 지킬 수호자예요. 소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미는 다르게 행동했다.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움직이게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고 먼지를 날아다니는 요정이라 부르며 그것을 잡으러 가는 척했다. 이제 빛의 기사님이 램프를 닫으러 가요. 햇님이 들어오실 시간이니 커튼을 열어드려야겠네요. 소희는 점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미가 창틀에 먼지를 닦으며 귓가에 속삭이듯 노래를 부를 때 처음으로 소희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작고 짧은 웃음소리.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웃었다.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손을 뻗어 베개를 가리켰다. 은미는 그걸 본 척도 하지 않은 채 그 베개를 베개 강이라 불렀다.
오늘은 공주님이 강을 건너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쿠키가 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소희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강가에 누워 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소희가 몸을 기울였고 무게 중심을 무릎으로 옮겼다. 천천히, 어설프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움직였다. 그날 밤 유지우는 딸이 평소와 달리 일찍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은미가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유소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걷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공중에 부유하는 먼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미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은미는 정해진 일과를 따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구름의 궁전이 열렸네요. 햇님이 다녀가신 자리에 반짝이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아이에게 지시가 아니었다. 초대였다. 함께 놀자고 손을 내미는 것. 거실에는 점점 새로운 사물들이 등장했다. 하얀 베개들은 강이 되었고 두꺼운 수건은 다리가 되었으며 카페트 위에 깔린 천 조각들은 섬이 되었다. 하루는 은미가 소희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건 비밀의 섬이에요. 공주님만 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섬은 발끝이 닿아야 열려요.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미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순간 아이는 손을 뻗어 천을 만졌다. 그 작은 손끝이 천 위에 닿았을 때 은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희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어가려다 멈추고 손을 짚었다가 다시 주저앉고 그날 저녁 유지우는 딸이 혼자서 머리를 들어 테이블 아래에 있는 인형을 바라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은미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불렀다. 소희가 오늘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변합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놀 수 있는 마음이요. 그 말에 유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숫자와 결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수치도 데이터도 없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믿음이라는 것만으로 아이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신념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다. 며칠 후 윤정숙 여사는 거실에 들어섰다. 그때 은미는 소희와 함께 베개들을 원형으로 놓고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은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희와 함께 놀이 중입니다. 이게 놀이입니까? 가정부가 아이를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치료는 의사들이 하죠. 저는 소희가 놀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겁니까? 은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건 누군가가 아이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윤 여사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믿음이요? 지금 그 말은 우리가 아이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날 밤 은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등 뒤에선 윤 여사의 날선 시선이 느껴졌고 머릿속에는 내일이라도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도 똑같이 일어났다.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반기고 소희에게 다가갔다. 소희는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별의 강을 건널 거예요. 은미는 수건과 베개를 이어붙여 긴 다리를 만들었다. 공주님이 도착하지 않으면 별들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 아이를 보지 않고 그저 다리 옆에 누워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한 섬이에요. 제가 바닥이 되어 드릴게요. 소희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고 손바닥으로 균형을 잡으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도착했을 때 은미는 말없이 손뼉을 3번 쳤다.
환호도 칭찬도 없이 소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유지우는 다시 한번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다. 이 여자는 위험합니다. 애죠.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의료적 지식도 없고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가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유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미는 자신의 방에 작은 노트를 펼쳐 적었다. 오늘 소희는 별의 강을 건넜다.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균형을 잡았다. 내일은 바람의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북동의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소희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윤정숙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희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은미라는 가정부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가 지켜온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윤 여사는 정장을 입은 채 거실로 내려왔다. 은미는 여느 때처럼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반기고 있었다. 소희는 베개로 만든 작은 섬 위에 앉아 은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은미 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의 은미는 몸을 멈췄다.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와 은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은미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손녀에게 위약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치료인 척하며 아이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치료를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건 전문가가 판단할 일입니다.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유지우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고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었다. 그날 오후 은미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가방을 쌌다. 벽에 붙여두었던 노트를 떼고 창틀에 올려놓았던 작은 인형도 가방 안에 넣었다. 소희는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은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공주님. 소희는 눈을 들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너를 비추면 기억해줘. 너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 내 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널 움직이게 했다는 걸.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아. 지금은 눈물 나도 돼. 하지만 내일 아침엔 다시 도전해보자.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너는 할 수 있어. 넌 이미 해냈으니까. 그날 밤 성북동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차가웠고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윤 여사는 만족한 듯 차를 마셨고 유지우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밤 11시 유소희는 자신의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조용히 담요를 걷고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짚었다. 아무도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거실은 조용했다. 베개들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은미가 만들던 섬과 강도 그대로였다. 소희는 무릎으로 카페트를 기어갔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 손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다. 무릎이 바닥을 떼는 순간 균형이 무너지려 했지만 소희는 버텼다. 숨이 거칠어졌다. 근육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일어섰다. 작고 약한 두 다리가 바닥을 디뎠다. 등은 휘었고 무릎은 흔들렸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그 순간
거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유지훈이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물을 마시기 위해 나왔던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일어섰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 듯이. 유지훈은 천천히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딸의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소희야. 소희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혼자 일어선 거야. 소희는 미소 지었다. 은미 언니가 말했어요. 햇빛 보면 다시 시도하라고. 비가 오고 있었잖아. 그래도 마음 안에 햇빛이 있었어요. 그 말에 유지훈은 딸을 꼭 안았다. 너무 세게도 너무 조심스럽게도 아닌 딱 그녀가 원하는 만큼.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수년간 찾으려 했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오늘 밤 벌어진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은미는 떠난 줄 알았다. 그러나 거실 문이 열리고 유지훈이 소희를 안고 들어왔다. 소희는 두 다리를 내리고 바닥에 조심스럽게 섰다. 어머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이 아이가 혼자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 도움 없이.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희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모습에 윤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소희야.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 나 오늘 걷고 싶어요. 은미 언니처럼. 조용한 거실에 새로운 소리가 퍼졌다. 희망의 발소리. 이은미는 이미 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베개로 만든 섬들, 커튼에 묻은 햇빛 냄새, 창문에 붙은 작은 별 스티커. 무엇보다 은미가 떠난 후 소희는 처음으로 혼자 일어섰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유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그날 오후 직접 은미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주실 수 있습니까? 은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소희가 괜찮은가요? 혼자 일어섰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건 당신이 남기고 간 믿음 덕분입니다. 잠시 후 은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가 다시 성북동 저택에 들어섰을 때 집은 전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숨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소희는 은미를 보자마자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어나와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미 언니, 보고 싶었어요. 은미는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공주님이 보고 싶었어. 그날 오후 윤정숙 여사가 은미를 따로 불렀다. 거실 한쪽 책장이 가득한 응접실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은미는 놀란 눈으로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몰랐고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해준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 맞습니다. 은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아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당신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겠지요. 은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말을 꺼냈다. 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윤 여사의 손이 멈췄다. 민준이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였죠. 치료에만 매달렸고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3살이 되던 봄에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필요하지만 아이에게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건 약도, 수치도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에게 늘 단단하고 냉정한 현실만을 말해왔다. 기대하지 마라. 너무 희망 갖지 마라.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아이를 더 멀리 밀어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해합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유지우는 은미와 단둘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그냥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소희를 움직인 건 치료가 아니라 당신의 눈빛이었다는 걸. 은미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이들은요,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줄 때 변화합니다. 이 아이는 안 될 거야라는 눈빛을 계속 받으면 결국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군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세상은 늘 결과를 말하니까요. 가능성보다 확률을 따지죠. 하지만 당신은 가능성을 선택하셨군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를 떠나보낸 날,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어떤 아이도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요. 잠시 후, 소희가 작은 담요를 들고 정원으로 나왔다. 언니, 아빠. 왜 안 자고 나왔어? 별 보러 왔어요. 오늘 별이 많아요.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미 언니, 나도 언젠가 별까지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은미는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확신해요? 넌 이미 너만의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유소희는 꿈속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널 믿어준 사람을 절대 잊지 마. 소희는 눈을 떴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응, 나도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소희는 더 이상 거실에만 머무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고 짧은 복도를 걸어 식탁까지 올 수 있었다. 아직은 걸음이 느렸고 가끔은 흔들렸지만 분명히 스스로의 다리로 서 있었다. 한 달 전부터는 성북동 인근의 작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첫날부터 소희는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자신의 인형을 건네며 같이 놀래요? 라고 말했다. 은미는 매일 아침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교문 앞에서 작게 속삭이곤 했다. 오늘은 어떤 왕국을 탐험할 거예요? 소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구름 위의 정글이요. 그 웃음은 이 집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다. 윤정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거실에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희가 웃을 때면 함께 웃었고 넘어질 땐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해도 돼. 여긴 내 성이니까. 유지우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딸과 함께 커피잔을 들고 앉아 햇빛을 맞았다. 아빠, 오늘은 내가 공주님 말고 선장님이래. 그래? 그럼 어떤 바다를 항해할 건데? 시간의 바다요. 빨리 가면 시간도 빨리 흐르거든요. 그럼 오늘은 천천히 가보자. 그는 딸을 꼭 안았다. 그리고 어느덧 소희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 생일은 특별했다. 소희가 직접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었고 은미와 함께 파티의 테마를 정했다. 공주 전사의 무도회. 그녀는 커다란 종이에 무지갯빛 그림을 그리고 초대장을 손으로 하나하나 접었다. 생일 당일 성북동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유치원 친구들, 이웃가족들,
소희의 치료에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박 교수까지 모두 모였다. 박 교수는 입구에서 소희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이 아이가 그 아이 맞습니까? 유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정의했죠. 단순한 환자에서 꿈꾸는 아이로.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은 은미 씨입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소희의 무대였다. 은미가 준비해준 배경음악과 함께 소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중앙에 섰다. 처음엔 모두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불안해할까? 하지만 소희는 당당했다.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팔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았고 발끝을 모아 무대를 한 바퀴 걸었다. 그 동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부셨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미소는 아이답게 밝았다. 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졌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은미였다. 소희는 그녀에게 안기며 크게 말했다. 언니, 나 했어요. 나 진짜 했어요. 응, 넌 해냈어.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건 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희야. 난 그저 너의 가능성을 믿었을 뿐이야. 진짜 해낸 건 너야.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정원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유지훈, 은미, 그리고 소희. 그들은 담요를 깔고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저 별은 어디까지 가면 닿을 수 있어요? 응, 그건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나는 갈 수 있을까? 그럼, 넌 어디든 갈 수 있어. 별까지도. 어떻게 알아요? 너는 믿는 법을 배웠잖아.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소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없이 미소 지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언니처럼. 유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딸이 단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자란 것임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아이였다. 단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다음 날 은미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유지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소희는 혼자 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 집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건 영원히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소희는 은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는 어디 가도 내 하늘에 있어요. 내가 별을 보면 언니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들 사이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긴 작별은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날 이후 유소희는 매일 아침 별 하나를 손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하늘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누구보다 느렸던 발걸음이 이제는 누구보다 확실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것은 단지 걷기 시작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모든 아이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다.